브라질의 룰라 전 대통령 아시죠? 그의 손가락은 4개입니다. 새끼손가락이 하나 없습니다. 이 그림에 나온 거랑 같습니다. 손가락 하나는 어린 시절에 지독한 가난의 제물로 바쳐진 겁니다. 그의 최종 학력은 초등학교 4학년이고 18살 때 선반 노동자로 일하다가 새끼손가락을 잃었습니다. 그때부터 노동운동에 투신했고 결국 브라질의 대통령까지 됐습니다. 영웅에서 범죄자로 된 사람이죠. 좌파는 반드시 부패로 망하는가 하는 의문이 드는 그런 역사를 가진 대통령입니다. 2011년 브라질 대통령 퇴임 후 그는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되고 브라질 고등법원은 그에게 12년 1개월의 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대통령직에 도전했으나 2018년 4월 수감됨으로써 꿈을 접어버렸습니다. 같은 좌파 대통령으로 부정부패 혐의로 수사망이 좁혀오자 자살을 선택해버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생각납니다. 2004년 그때가 당시 브라질 룰라 대통령의 집권 1기였죠. 이때까지만 해도 그는 부정부패와는 거리가 먼 깨끗한 정치인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중앙일보의 남미 특집편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중앙일보 기자가 룰라 브라질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물어봤습니다. 브라질처럼 풍부한 자원을 가진 나라가 어째서 5천만 명이 넘는 절대 빈곤층이 존재하는 겁니까? 라고 묻자 룰라 대통령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과거 50년대 농지개혁을 했지만 브라질은 그러지 못했고 아직도 그것이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어떻게 해서 브라질 룰라 대통령이 놀랍게도 한국의 역사를 알고 있었을까요? 중도 사회주의자인 룰라 대통령이 북한 김일성의 토지개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농지개혁을 예로 들었습니다. 놀랍죠? 특히 이 사람은 중도 사회주의, 중도 좌파인데요. 대한민국의 농지개혁을 예로 들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잘 모르는 세계적이고 세계적인 숨은 이야기가 드러납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역사적 사실을 두고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해방이 되자마자 1949년 지주가 독점하고 있는 농지를 모든 농민들에게 나누어 주시오. 만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당시 표현으로는 만난이 있더라도 이런 표현입니다. 만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해야 하오. 관계 법령이 제정 정비되기도 전에 불도저식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이게 어느 나라에서 일어난 일일까요? 남한? 북한? 관계 법령이 제정 정비되기도 전에 불도저식으로 밀어붙인 탱크 같은 사나이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브라질 룰라 대통령이 그렇게 부러워했던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 박사였습니다. 이때 농지개혁을 극도로 반대했던 정당이 지금 바로 더불어민주당의 역사적 뿌리이자 친일 지주 계급이 주를 이루었던 한국민주당, 당시 한민당 이래 불렀습니다. 한국민주당이었습니다. 1946년 북한에서는 토지개혁이 실시되었습니다. 그러나 내용면에서 남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북한에서는 무상몰수 무상분배 방식이었습니다. 반면에 남한에서는 유상몰수 유상분배 방식을 택했습니다. 무상몰수 무상분배. 그러나 농민은 사실상 토지의 소유권이 아닌 경작권만 받았습니다. 지주계층은 대체로 공산주의에 적대적이었으므로 그들의 땅을 몰수하고 친일파로 몰아 오지로 추방한 후 이때 북한에서는 친일파 청산했다는 게 사실은 친일파 청산한 게 별로 없습니다. 북한 초대 내각은 전부 대부분 친일파였습니다. 그런데 친일파 청산을 한다는 명목으로 지주들을 쫓아낸 게 사실은 친일파 청산이었고 이 부분은 역사가 제대로 왜곡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토지는 밭갈이 하는 농민에게라는 슬로건 아래 농민들에게 토지 경작권을 주어버렸습니다. 물론 모든 토지는 국가 것이고 국유하죠. 농민은 또 다른 소장농이 되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무상몰수 무상분배가 그랬습니다. 이때 소장료는 현물세와 애국미 헌납운동이라는 이름으로 대체되었을 뿐입니다. 그나마도 1958년에는 개인적 경작권은 완전히 사라지고 대부분 농토가 집단적 경작, 즉 협동농장, 국영농장, 종합농장이라는 이름으로 통합되어 버렸습니다. 이때부터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자연히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회주의 특징이 그렇죠. 열심히 일하나 열심히 일 안 하나 받아가는 건 똑같기 때문에 열심히 일할 이유가 없어져 버리죠. 결국 북한의 농업 생산성은 아시아 평균의 60% 이하 절반 정도의 수준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허점, 계획경제라 그러죠. 계획경제는 농업 생산량을 급감시켜서 1996년을 정점으로 하는 고난의 행군을 불러버렸고
결국 무려 300만 명이 굶어 죽어버리는 인류 역사상 보기 드문 대참사가 발생하게 됩니다. 참고로 이 도표를 보시면 1989년 쌀 생산량이 324만 톤이었는데 1996년에는 쌀 생산량이 98만 톤으로 줄어들면서 대량 아사자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1989년도 옥수수 생산량은 434만 톤이었는데 이것 역시 83만 톤으로 급감하면서 대량의 아사자 약 300만 명의 아사자가 발생한 겁니다. 시선집중 GSNJ 제244호에서 김얼출 교수는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시장화가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이제 국가가 통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판단했다라고 합니다. 농업 생산량이 3분의 1, 4분의 1로 줄어들었는데 어떻게 사람이 먹고 살겠습니까? 인류 역사상 보기 힘든 300만의 아사자, 결국 원인은 무상몰수, 무상분배에 있었다고 보아집니다. 식량난이 지속되자 북한 협동농장은 자력갱생 체제로 변화했습니다. 자력갱생이 뭡니까? 지금 김정은이가 한참 떠들고 있는 게 자력갱생이죠. 비록 아직은 그 규모가 작기는 하지만 북한 농민들이 협동농장 등의 소토지를 경작해서 자기 개인 소득을 목표로 장마당에 내다 팔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 이 장마당이 북한을 먹여 살리면서 고난의 행군을 탈출한 겁니다. 자본주의 경제가 북한에 들어가면서 북한이 숨통을 트게 된 겁니다. 지금 현재는 이 장마당 경제가 북한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관계 법령이 정비되기도 전에 불도저식으로 밀어붙인 탱크 같은 사나이, 그가 바로 브라질 룰라 대통령이 그렇게 부러워하던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 박사였습니다. 자본주의를 채택한 대한민국은 철저하게 유상몰수 유상분배 방식을 택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농지개혁의 대강은 이러했습니다. 농지 소출의 30%를 5년간으로 계산해서 나중에 후불로 갚아라. 소출의 70%는 소작농민들의 것이다. 소작농민들의 몫은 누구도 어떤 일이 있어도 건드리지 마라. 농지 소출의 30%는 북한의 현물세 애국비 헌납보다 훨씬 싼 것이었고 그것만 후불로 납부하면 농지의 소유권, 경작권, 즉 완벽한 재산권은 소작농에게 가는 것이었습니다. 대신 정부에서는 지가 정권을 발행하여 소작농민을 대신하여 지주들에게 주겠다. 지주들은 이 지가 정권을 받고 농지를 소작농민들에게 그대들이 보유하고 있는 땅을 무조건 넘겨라. 법이 그랬습니다. 법을 제정했는데 그 당시 무조건 넘기는 거였습니다. 소출의 30%만 받고 무조건 넘겨라. 농민은 30%를 5년간만 내면 땅이 자기 것이 되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이 지가 정권은 정부가 발행해서 보증을 서주는 거죠. 정부가 발행해서 지가 정권 주고 대신에 땅은 농민들한테 그냥 줘버렸습니다. 이 땅이 내 것이 된다고 반값 소작료로 농민들은 열심히 일했고 농업 생산성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북한과 다른 유상몰수, 유상분배의 장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대한민국 경제개혁과 경제발전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소출의 절반을 죽을 때까지 바쳐도 내 땅을 가질 수 없었던 농민은 환호했습니다. 그동안의 소작료 50%를 30%로 깎아주고도 5년만 내면 내 땅이 되다니, 그것도 땅은 미리 받고 나중에 후불로 갚으라니 그들은 감격했습니다. 그리고 6.25 전쟁이 터져버렸습니다. 전쟁 인플레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갚아야 할 돈의 가치는 떨어졌고 소작 농민들은 가벼운 부담으로 드디어 꿈에 그리던 자작농이 되었습니다. 자기 땅이 생겨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전체 농지의 92.4%가 자경지가 되었습니다. 이 자경지라는 말은 농민이 스스로 자기 땅에 자기 농사 짓는 겁니다. 자기 땅이 생긴 거죠. 92.4%가 그렇게 됐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성공 사례였습니다. 이렇게 실정적으로 증명된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도 종북 좌파나 민중사관주의자들이 지배하는 중고교 교과서를 보면 실패한 북한의 토지개혁은 성공적인 것처럼 자세히 다루면서 이승만의 성공적인 농지개혁은 깎아내리거나 구렁이 담 넘어가듯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허위 사실들이 교과서에까지 실리도록 방치한 보수 우파로는 반성해야 할 대목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제 코앞만 쳐다보다 보니까 먼 곳은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이제 겨우 게을렀던 보수는 역사인식의 중요성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을 뿐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농지개혁 성공으로 대한민국은 국가와 국민이라는 개념, 즉 국가라는 것은 국민 주권 영토,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도 없으면 국가라고 보기 힘듭니다. 그 중에 국민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죠. 이승만 대통령의 농지개혁 성공으로 대한민국은 국가와 국민과 영토라는 개념, 즉 국민, 주권, 영토 중에서 진정한 의미의 국민이라는 국가적 기틀을 갖추게 됩니다. 성공적인 농지개혁의 기반 위에 불꽃 같은 사나이들이 나타나 대한민국 경제의 기적을 이루게 됩니다. 역사는 역사입니다. 역사를 있는 그대로 볼 때 우리의 미래는 바르게 기능될 수 있습니다. 기적의 역사 2편입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이야기 2편. 한국 반도체의 시조는 누구일까요? 우리나라 산업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율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작년 2018년 한 해에만 1,532억 달러, 원화로 따지면 178조 원 이상을 수출했습니다. 반도체 2차 가공산업인 정보통신기기나 스마트폰, 컴퓨터 등 전자제품이나 내수는 빼고 순수 반도체만 그렇게 수출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규모의 도전과 지구상 최고의 기술 발전을 가져온 최초의 기억자는 누구였을까요? 19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 주력 수출 산업은 가발, 섬유, 신발 등 노동집약적이고 수출 단가는 비교적 싼 저가형 산업이었습니다. 1960년대 효자 수출품은 마른 오징어였습니다. 내다 팔 것이 마땅치 않았던 당시에 동해안에서 넘쳐나는 오징어가 주력 상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팔로는 주로 홍콩이었습니다. 당시 수출 현장에서는 하늘이 한국을 도우려고 오징어를 내려보냈다거나 살아있는 로켓이라는 찬사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나 오징어 잡이가 7월에서 11월에 집중되었고 수출량이 널뛰기를 한 데다 어획량에 따라 수출 단가가 요동치는 이중고를 겪었습니다. 당시에는 돈 되는 것이라면 뭐든지 다 가져다 팔았습니다. 돼지털, 쥐털, 다람쥐, 갯지렁이나 뱀, 메뚜기 등도 수출했습니다. 실제로 1961년대 10대 수출 품목 10위에 돈모, 즉 돼지털이 올라올 정도였습니다. 강원도의 자작나무들은 고급 이쑤시개로 만들어 미국에 팔았고 은행잎도 독일의 제약회사로 팔려나갔습니다. 1960년대 수출 품목 개발을 고심하던 한국은 가발 산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심한 곱슬머리로 손질이 어려운 미국 흑인 여성들의 가발 수요가 많았고 영화 산업이 번창한 할리우드에서도 가발이 유행했기 때문입니다. 엿장수들이 손수레를 끌고 전국의 여성들 머리카락을 수집해오면 여공들이 한 땀 한 땀 부지런히 가발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주시장인 미국에서 가발 유행이 사라지면서 1975년대에는 10대 수출 상품 목록에서 사라졌습니다. 공산 가공품이 주력 수출품으로 자리바꿈하던 1970년대에도 주력 원자재 수출품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누는 오줌이었습니다. 신발과 섬유 등이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고 중화학 공업이 시작된 시기에도 오줌은 가치 있는 상품이었습니다. 한 방울이라도 통소개를 외치면서 학교와 예비군 훈련장, 버스터미널 등 공중 화장실마다 흰색 플라스틱 오줌통이 줄을 섰습니다. 오줌 속에 들어있는 유로키나제가 뇌졸중 치료제로 만드는 주 원료로 사용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세라믹 공학 권위자로 미국 뉴욕 에어 리덕션 책임연구원으로 있다가 한국 정부의 해외 두뇌 유치 케이스로 1966년 8월 하순 귀국한 김기형 박사는 박정희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대화가 끝날 무렵 김 박사가 선물로 가져왔다면서 저항체 소자 한 세트를 불쑥 내밀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제가 만든 겁니다. 여기에 붙은 이게 저항체 소자라는 건데 하나에 1달러짜리입니다. 주로 전자제품을 만들 때 쓰이지요. 아니, 그 손톱만한 걸 1달러나 받아요? 이것이 대한민국의 반도체가 처음 소개되는 장면이었습니다. 김기영 박사로부터 손톱만한 돈보따리를 선물 받은 박정희 대통령은 그것을 봉투에 담아 친필로 요금토, 금토를 요망한다 이런 뜻입니다. 요금토라고 써서 박충훈 장관에게 내려보냅니다. 김완희 박사님도 있습니다. 이분도 영웅입니다. 김완희 박사는 박정희 대통령의 초청으로 1967년 9월 4일 귀국해서 국내 업계 현황을 둘러본 뒤 9월 16일 청와대로 갔습니다. 막 들어서는 그를 향해 박정희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김 박사, 우리도 이런 걸 만들어 팔아야 되지 않겠소? 주력 상품인 섬유는 창고 가득 채워봐야 10만 달러도 받기 어려운데 이런 건 손가방 하나만큼이 30만 달러, 50만 달러씩 하니 말이야.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보여준 것은 그해 3월 한국에 진출한 미국 모토로라사가 샘플로 제출한 트랜지스터 페로세트였습니다. 미국 컬럼비아 대학 전자컴퓨터공학과 주임 교수던 김 박사는 곁에서 도와달라는 박정희 대통령의 요청을
가족들의 반대 때문에 고사했지만 방학 때마다 귀국해서 조언을 아끼지 않았으며 박정희 대통령과 100여 통의 편지를 주고받는 전자산업 개인교수 역할을 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김 박사를 상공, 최신, 과기처 장관 특별고문이라는 기묘한 직함을 만들어주어 활용했습니다. 이때 박정희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에 거의 미쳐 있었습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큰형의 박근혜는 역사학과에 가기를 바랬던 어머니 유경수 여사의 기대와는 달리 007 가방 하나 분량이면 몇만 달러나 한다면서 대한민국은 전자산업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면서 서강대 전자공학과에 입학했고 수석 졸업했습니다. 1977년 대한민국이 탄생하고 최초로 100억 불 수출이 달성되었습니다. 수출의 날 기념식을 마치고 박정희 대통령은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이때 씨를 뿌린 반도체 산업은 명실공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주력 산업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반도체 산업이 없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무에서 유를 창조한 그 정신, 박정희 대통령의 성견지명, 지금도 귀에 들리는 듯합니다. 김 박사, 우리도 이런 걸 만들어 팔아야 되지 않겠소? 주력 상품인 섬유는 창고 가득해봐야 10만 달러도 받기 어려운데 이런 건 손가방 하나만큼이 30만 달러, 50만 달러씩 하니 말이야. 역사 비하인드 3, 우리가 잘 모르는 이야기 3편입니다. 중국 최고 실력자 덩 샤오핑이 가장 탐낸 한국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1961년 11월 22일 군사혁명정부를 이끌던 박정희 대통령은 일본을 방문하여 이케다를 만나서 맨주먹으로 황폐한 조국을 이끌어보겠다는 의욕만은 왕성하다면서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이듬해인 1962년 중앙정보부장 김종필은 외무부 장관 오히라 마사요시를 만나서 협상의 내용을 합의했습니다. 이 협상 내용은 김오히라 메모로 불립니다. 후일 김종필은 내가 이완용이라는 소리를 들어도 그 길밖에는 없다고 생각했다. 조금 적은 액수라도 빨리 공장을 세우고 기술을 배웠기 때문에 우리의 경제 성장이 빠르지 않았느냐 후회하지 않는다고 회고했습니다. 1964년 1월부터 한국에서는 한일협상을 반대하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3월에는 5.16 이후 없었던 학생 시위가 시작됐습니다. 굴욕적인 한일 회담을 반대한다는 명분으로 시작한 학생 시위는 6월 3일 절정을 이루었지만 당시 박정희 정부는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까지 회담을 지속해서 1965년 6월 22일 한일 기본조약이 정식으로 조인됐습니다. 1965년 체결한 이 협정에서 일본은 한국에 대해 조선에 투자한 자본과 일본인의 개별 재산 모두를 포기하고 3억 달러의 무상 자금과 2억 달러의 차관을 수년에 걸쳐 분할 지불하고 한국은 대일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것에 합의했습니다. 비록 수년에 걸친 분할 지불이었지만 피눈물 나는 5억 달러가 확보되었습니다. 대일 청구권으로는 만족스럽지 않다고 하겠지만 1964년 대한민국의 1년 총수출액은 1억 달러 남짓, 5억 달러를 일시불로 계산하면 당시로서는 5년치의 국가 총수출액과 맞먹는 큰 금액이었습니다. 당시는 1962년에서 1966년에 걸친 제1차 경제개발 계획이 한참 시행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당연히 자금 수요는 많았습니다. 독일의 광부 간호사가 파견된 것도 이 점이었습니다. 아프리카 후진국에 선진국이 아무리 많은 자본을 지원해도 그 나물에 그 밥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지원금을 정권 차원에서 다 먹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나라에는 국제사회의 추가 지원도 끊어져 버립니다. 이 돈은 지난 35년간의 일제강점기 모진 일제 치하에서 피 흘린 선조들의 피값이었습니다. 이 피눈물 나는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가? 종합제철소를 만들라는 박정희 대통령의 명이 떨어졌습니다. 천하의 영웅 박태준도 이 일이 얼마나 무모한 일인지 당시 우리나라의 자금력과 기술력으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박태준에게 박정희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나는 임자를 잘 알아.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어떤 고통을 당해도 국가와 민족을 위해 자기 한 몸 희생할 수 있는 인물만이 이 일을 할 수 있어. 아무 소리 말고 맡아. 영웅이 영웅을 알아보는 것일까요? 그러나 자금이 딸렸습니다. 당시 대한민국의 국력으로는 어림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불꽃 같은 인생을 살다 간 영웅들이 나타난 시기도 이 점이었습니다. 그 불꽃 중의 불꽃이 박태준이라는 영웅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엄명을 받은 그는 어떻게든
빈주먹으로 제철 산업을 일으켜야만 했습니다. 그런 그의 눈에 대일 청구권 자금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이 돈이 순국 선열을 비롯한 선조들의 피값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대일 청구권 자금을 제공하면서 돈의 용처를 명시해 뒀지만 그것을 바꿀 수 있다면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박태준은 전원 합의체라는 의사결정 구조를 가진 일본의 내각을 집요하게 설득한 끝에 결국 일본의 지원 결정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박정희 정부로부터 1968년부터 1992년까지 대일 청구권 자금 128억 원, 5,080만 달러를 포함한 포항제철 건립 자금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영웅 박정희에 걸맞는 영웅 박태준이었습니다. 포항제철 착공식에서 박태준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선조들이 피값인 대일 청구권 자금으로 포철을 건설하는 만큼 실패하면 민족사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이니 만약 실패하면 우양우하여 영일면에 빠져 죽어 속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1978년 중국 최고 실력자였던 덩샤오핑이 신일본 제철을 방문해서 중국에 포항제철 같은 제철소를 지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나야마 신일본 제철 회장은 제철소는 사람이 짓습니다. 박태준 같은 사람이 없으면 포항제철과 같은 제철소는 지을 수 없습니다. 포항제철은 기적입니다. 라고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덩샤오핑은 그렇다면 박태준을 수입하면 되겠군요 라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중국이 우리를 먹여 살리기라도 하는 듯 어수되지만 199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의 도움을 간절히 바라는 빈국이었습니다.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중국 근대화의 아버지 덩샤오핑은 수교의 해이던 1992년 여름 상하이 영빈관으로 당시 박태준 포항제철 회장을 초청했습니다. 덩샤오핑은 정각 밤 12시에 나타나 한국의 비약적인 경제발전, 포항제철의 선도적 역할을 이야기하더니 중국에 당신네 같은 제철소를 짓고 싶은데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면담 시간은 40분이었습니다. 덩샤오핑 당시 88세였습니다. 덩샤오핑이 말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한국의 산업화를 성공시켰다. 박 대통령의 건대와 철학을 듣고 싶다. 박태준 당시 65세. 나는 5.16 혁명 때 박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었습니다. 우리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덩샤오핑. 내가 일본에 가서 이나야마 요시히로 신일본 제철 회장한테 들었는데 제철소는 돈이나 기술로 짓는 게 아니다. 사람이 만든다고 하더라. 도와달라. 박태준. 우리는 산업화로 나라를 지켰다. 북한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 포항에, 구미에 산업단지를 만들었다. 중국이 우리나라처럼 근대화로 쭉 나아갈 수 있겠나? 덩샤오핑. 그 문제는 걱정하지 마라. 내가 죽더라도 근대화 노선을 뒤집을 사람은 없다. 내 뒤의 지도자들까지 다 줄 세워놨다. 박태준의 목구멍에서 울컥 치밀어 오르는 게 있었습니다. 6.25 때 대위 계급장으로 권총 한 자루 들고 청진까지 올라갔다 흥남에서 철수한 그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갔고 나라가 피폐해졌는지를 생각하면 전쟁을 일으킨 김일성에게 치가 떨린다던 박태준이었습니다. 덩샤오핑에게 왜 당신네는 6.25 때 김일성을 도와줬는가 라고 쏘아붙이고 싶었는데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포항 광양 양대 제철소의 조강 생산 2100만 톤 체제의 완공을 끝으로 사반세기에 걸친 대장정을 마무리한 날 박태준 회장은 홀로 박정희 각하 4분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그날따라 비가 추적추적 내렸다고 합니다. 박태준은 박정희 대통령의 영전에 거수경례를 붙이며 마지막 보고를 드렸습니다. 각하, 임무 완수하고 왔습니다. 이런 게 영웅들의 대화이고 이런 게 사나이 어리 아니겠습니까? 부럽지 않습니까? 역사 비하인드 4번째입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이야기 4편 민주당의 뿌리 친일과 변절의 이중성. 2018년 9월 17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창당 63주년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해찬 대표는 1955년 그 어려운 시절에 민주당을 창당해서 63년 동안 달려왔다고 말했습니다. 1945년 9월 16일에 정식으로 한국민주당은 창당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때는 대부분 한민당이라고 불렀습니다. 당시 한민당 발기인 중의 한 사람이
장덕수였는데 한민당의 발기문 및 성명서를 기초 작성한 사람입니다. 이 장덕수 역시 대표적인 변절 친일파입니다. 한민당은 미 군정과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결탁했습니다. 좌익의 득세를 걱정하던 미 군정은 한민당을 환대했습니다. 이때 한민당 인사들은 미 군정의 고문관, 행정관리 등으로 대거 임용되었습니다. 한민당의 최대 계파는 김성수, 장덕수, 송진우 등 동아일보 계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 중 대부분은 친일 경력이 있었습니다. 그나마 독립운동 경력이 있어도 1910년, 1920년대에 집중되었으며 1930년대 후반부부터는 대부분 변절하여 각종 친일 행위에 협력한 이들이 많았습니다. 때문에 당시 한민당은 일반 대중뿐만 아니라 미 군정에서조차도 친일파 정당이라고 인식할 정도였습니다. 실제로 이 때문에 국민으로부터의 지지 기반이 상당히 약했습니다. 한민당은 지주, 친일 자본가들이 주축이었기 때문에 시민들은 당연히 곱게 볼 수가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이들은 주로 국내 독립운동 세력 건준이라고 있었습니다. 건국준비위원회. 건준과는 대립되는 관계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해외에 있었던 독립운동 세력을 끌어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중경, 중칭이라 그러죠. 중칭에 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만을 정식 정부로 홍보하고 기타 정부를 자칭하는 단체를 배격했습니다. 한민당은 국민대회 준비 회의를 조직하고 이승만, 서재필, 김구, 이시영, 문창범, 권동진, 오세창 등 임정 간부와 항일 독립운동가들을 영수로 초대했습니다. 미 군정에 임시정부 인사들이 조기 귀환을 여러 차례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해외파들이 들어오지 않으면, 해외의 임시정부 인사들이 들어오지 않으면 이 한민당은 친일 지주 정당으로 낙인 찍혀서 몰락할 위기에 처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민당은 중국의 임시정부를 이용해서 취약한 자신들의 정통성을 보완하고 독립운동가들의 이름을 빌려 세력을 결집하려고 했습니다. 친일파들이 살아남는 전략이 대개 이러했습니다. 끝없는 변신. 한민당은 자신들의 광범위한 국내 기반을 이용하면 김구, 이승만 등을 바지 사장으로 만들고 새나라의 실권을 장악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해외에 있었던 독립운동 세력들도 국내 지지도가 비교적 낮았고 엄연히 대한민국 임시정부라는 독립운동의 대표기관이 존재함에도 건국준비위원회가 자신들과 대등한 위치를 요구하는 것을 마뜩찮게 여겨서 추대를 받아들이고 한민당과 협력했습니다. 친일파들의 살 길이 열려버린 겁니다. 한민당은 임시정부 인사들이 귀환하자 환영 성명을 통해 임시정부 세력을 중심으로 한 정치 세력 개편을 주문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친일 잔당이라는 것을 눈치챈 이승만이 자신의 추종 세력인 독립축성 중앙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우익 통합을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한민당은 거꾸로 임시정부 중심의 통합을 옹호하기도 했습니다. 1948년 2월 6일 UN 소총회에서 한반도의 가능지역 내의 선거 실시에 관한 권한을 UN 한국위원단에 부여하는 결의의 채택에 따라 5월 1일부터 5월 10일 이내의 가능지역인 남한에서 총선거를 실시한다는 선언문을 발표함으로써 재헌국회의원의 기틀이 마련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부 수립을 위하여 유엔의 결의를 얻어 3분의 2의 인구가 거주하고 또 선거가 가능한 남한 지역에서 우선 총선거가 실시되었습니다. 의원 정수 200명을 선출하는 재헌국회의원 선거에는 948명이 입후보해서 평균 경쟁률은 4.7대 1이었습니다. 모두 48개의 정당 사회단체가 선거에 참석했습니다. 선거 결과 무소속이 85석, 대한독립촉성국민회의가 55석, 한국민주당이 29석, 대동청년단이 12석, 조선민족청년당이 6석, 대한독립촉성농민총연맹이 2석, 대한노동총연맹이 1석, 그리고 기타 단체가 10석을 차지했습니다. 졸지에 무소속을 제외하고는 제2의 거대 정당이 된 한민당은 이승만 초대 대통령을 상대로 사안에 따라 협력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1948년 5월 31일 재헌국회가 개막된 뒤 국회에서 선출된 헌법기초위원과 전문위원들이 초안한 헌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동시에 정부 조직법이 통과되면서 같은 달 20일에 제1대 대통령, 부통령 선거를 실시했는데 이 선거가 대한민국 최초의 대통령 선거였습니다. 선거 방식은 국회의원,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득표를 얻어야 당선되는 거였습니다. 국회에 의한 간접선거였죠. 후보는 이승만, 김구, 안재홍 등 3명이 출마했습니다. 선거 결과는 국회 재적의원 198명 중 197명이 출석해서 이승만이 180표, 김구 13표, 안재홍 2표를 얻었으며 기권이 2표였습니다. 이로써 이승만은 압도적인 표차로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이 됩니다. 헌법 제정 당시 이승만은 대통령 중심제를 주장했고 한민당이 이를 수락하는 대신 이승만 대통령의 김선수 총리 그리고 내각의 절반 이상은 한민당이 가져가는 것으로 이승만과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친일파라면 치를 떨던 이승만은 대통령이 되자 친일 잔당이나 다름없는 한민당의 요구를 냉정하게 거절해버렸습니다.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대한민국 초대 내각에 한민당 계열로는 딱 한 명만 배정했습니다. 나머지는 모조리 독립운동가들로 채워버렸습니다. 한민당은 격분했습니다. 거기다가 이승만은 친일파들로 이루어진 한민당의 재정적 기반이던 친일 지주 계급을 한방에 박살내버릴 실전 병기를 꺼내들었으니 그것이 바로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농지개혁이었습니다. 당시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 정권이 임명한 초대 내각 명단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시영 부통령, 상해 임시정부 내무총장, 이범석 국방장관, 광복군 참모장, 이윤영 무임수 장관, 국내에서 항일운동을 하시던 분이고 이청천 다 아시죠? 광복군 총사령관, 장택상 청구구락부 사건으로 항일운동 하던 사람이고 윤치영 흥업구락부 사건으로 항일운동을 하시던 분입니다. 이인 한글학계 사건으로 옥고를 치르기도 했습니다. 김도연 28 독립사건, 임영신 독립운동가고 교육가였죠. 이렇게 모조리 항일 독립투사들로 채워버리니까 한민당이 졸도할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초대 내각은 북한과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독립운동가 일색으로 초대 내각을 꾸린 반면에 북한의 김일성 초대 내각은 친일파 일색이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김영주 북한 부주석, 김일성 동생이죠. 일제강점기 때 헌병 보조원하던 사람입니다. 장흥건 임시인민위원회 사법부장이었는 일제강점기 시절에 중추원 참의를 했던 사람입니다. 강양옥 인민위원회 상임위원장, 일제시대 때 도인을 하던 사람입니다. 정국원 문화선전성 부부장, 아사히신문 서울지국 기자였습니다. 일본의 나팔수, 일본의 입이었습니다. 김정재 보위성 부장, 일제강점기에 양주 군수하던 사람입니다. 조일영 문화선전성 부상, 친일단체 대화수 출신입니다. 학도병 지원 유세를 주도했습니다. 홍명희 북한 부수상, 일제강점기 때 임전대책협의회에 가입해서 활동한 경력이 있고요. 이활 북한 초대 공군 사령관인데 일제강점기 일본군 나고야 항공학교 정예병 출신입니다. 김달삼, 이 사람은 김달삼은 유명한 거 다 아시죠? 조선노동당 제주 4.3 사건 주동자, 이 사람 일제시절에 일본군 소위하던 사람입니다. 박팔량 북한 노동신문 창당 발기인, 일제 만선일보 편집부장하던 일본의 나팔수였습니다. 이승엽 나누당 서열 2위죠. 일제강점기 때 식량 수탈기관인 식량영단 이사를 하던 사람입니다. 이런 식으로 김일성의 북한 초대 내각은 모조리 친일파였습니다. 참 잘못 알려진 역사입니다. 사실 김일성이 친일파 숙청을 했다는 것은, 친일파 청산을 했다는 것은 지주계급을 청산한 겁니다. 토지개혁을 하기 위해서 지주들이 반발이 있을까 봐 지주들을 모조리 친일파로 몰아서 숙청한 것을 친일파 숙청이라고 하는 것이지, 초대 내각에는 전부 친일파들만 썼습니다. 이것이 역사입니다. 2대 국회에서 친일 지주 정당이었던 한민당의 세력이 약화되자 이승만은 대통령 권한 강화를 시도했고, 한민당은 이에 맞서 의원 내각제 안을 제시했습니다. 이 대립 속에서 이승만은 자유당을 결성하고 발췌 개헌을 강행하면서 한민당과 연을 사실상 끊었고,
이에 친일잔당 한민당은 지금의 민주당이 창립 63주년이라고 하는 현재의 민주당을 결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입니다. 민주당 국회의원 중 홍영표 원내대표의 조부는 이완용급 매국노였고 친일파였습니다. 중추원 참의까지 지냈습니다. 신기남 의장의 부친 신상묵은 일본명 시게미스 군이어로 일제 헌병 부사관 중에 가장 높은 계급인 조장에 올랐는데 일제시대 조선인 출신으로 일본군 헌병에서 이 직급을 얻은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신상묵은 조직의 배후를 대라며 무궁당 사건으로 체포된 항일 독립운동가들을 수십일 동안 혹독한 고문을 가하는 등 일본에 충성하던 사람이 바로 신기남의 부친이었습니다. 정동영 의원의 부친은 일제시대 조선 수탈의 대명사인 조선식상은행 계열인 금융조합 서기로 조선인의 피를 빨았으며 이미경 의원의 부친은 이봉건 씨로 일본 헌병 출신이며 김희선 의원의 아버지는 만주 유하경찰서 특무간부로 독립군을 탄압했음에도 오히려 독립군 손자로 위장해가지고 민주당 국회의원까지 됐고 정동채 의원의 아버지는 일본 헌병 오장이었고 유시민의 아버지는 일본의 괴뢰국인 만주국의 훈도였고 유시민의 백부는 일본국 면장이었습니다. 조기숙 의원의 아버지는 조선총독부 기관지 기자로 근무했으며 문재인의 아버지는 일제시대 때 흥남 농업계장으로 친일 공무원이었고 박원순의 아버지 박길보는 일본 보국대로 7년이나 근무했습니다. 반면에 그들에게 지금의 야당 출신 의원으로 친일파 조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을 대라고 하면 박정희 대통령과 김무성 의원의 아버지 외에 뚜렷한 인물을 대지 못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단 한 번도 자신이 만조국 장교 시절을 부인한 사실이 없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처럼 막 부인하다가 나중에 들통나고 이러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친일 지주 계급이 중심이 된 한민당의 후에 민주당은 거꾸로 집요하게 지금도 집요하게 한국당에게 친일파 프레임을 씌웁니다. 그들에게는 그런 공격으로 재미를 본 기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해방이 되자 민주당의 전신인 눈치 빠른 친일 지주 정당인 한민당 인사들은 미 군정의 고문관 행정관리로 대거 들어갔고 이 기회를 이용해서 그들은 거꾸로 대표적인 반일 인사인 여운형, 안재홍 등을 한인들에게 잘 알려진 친일파라고 거짓 프레임을 뒤집어 씌워버렸고 1945년 10월 12일 미 군정장관 아치볼드 아놀드가 인공을 사기꾼에 의한 괴뢰극이라고 비난하자 한민당은 자신들의 성과라며 자찬했던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자신들의 허물을 상대방에게 프레임을 만들어 뒤집어 씌워버리는 경력을 그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는 돌고 도는 것일까요? 지금도 인터넷에서는 마치 야당인 한국당이 친일파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진짜 친일파의 후예 그리고 지금도 가장 친일파가 많은 정당 그 뿌리 자체가 친일파인 정당 그 정당은 민주당입니다. 역사 비하인드 5 다시 보는 육사교장의 편지 개혁과 신진의 주체 젊은이들에게 우리 대한민국의 장래를 짊어질 개혁과 신진의 주체 젊은이들이여 여러분들은 5, 60대가 겪은 아픔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그대들은 조국을 위하여 과연 얼마만큼 땀과 눈물을 흘렸는가? 지금 여러분들이 누리는 풍요로움 뒤에는 지난달 5, 60대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있었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5.16 혁명 직후 미국은 혁명 세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만약 그들을 인정한다면 아시아 또는 다른 나라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에서였다. 그때 미국은 주둔 원조도 중단했다. 당시 미국 대통령은 존 F. 케네디, 박정희 소장은 케네디를 만나기 위해 태평양을 건너 백악관을 찾았지만 케네디는 끝내 박정희를 만나주지 않았다. 박정희 소장과 수행원들은 서러워서 한없는 눈물을 흘렸었다. 가난한 한국에 돈을 빌려줄 나라는 지구상 어디에도 없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에 우리와 같이 분단된 공산국 동독과 대치한 서독에 돈을 빌리려 대사를 파견해서 미국의 방해를 무릅쓰고 1억 4천만 마르크를 빌리는 데 성공했다. 당시 우리는 서독이 필요로 한 간호사와 광부를 보내주고 그들의 봉급을 담보로 잡혔다. 고졸 출신 파독 광부 500명을 모집하는데 4만 6천이 몰렸다.
그들 중에는 정규대학을 나온 학사 출신도 수두룩했다. 면접을 볼 때 손이 고와서 떨어질까 봐 까만 연탄에 손을 비비며 거친 손을 만들어 면접에 합격했다. 서독 항공기가 그들을 태우기 위해 온 김포공항에는 간호사와 광부들의 가족, 친척들이 흘리는 눈물로 바다가 되어 있었다. 낯선 땅 서독에 도착한 간호사들은 시골 병원에 뿔뿔이 흩어졌다. 말도 통하지 않는 여자 간호사들에게 처음 맡겨진 일은 병들어 죽은 사람의 시신을 닦는 일이었다. 어린 간호사들은 울면서 거즈에 알코올을 묻혀 딱딱하게 굳어버린 시체를 이리저리 굴리며 닦았다. 하루 종일 닦고 또 닦았다. 남자 광부들은 지하 1000m 이상의 깊은 땅속에서 그 뜨거운 지혈을 받으며 열심히 일했다. 하루 8시간 일하는 서독 사람에 비해 10몇 시간을 그 깊은 지하에서 석탄 캐는 광부 일을 했다. 서독 방송 신문들은 대단한 민족이라며 가난한 한국에서 온 여자 간호사와 남자 광부들에게 찬사를 보냈다. 세상에 어쩌면 저렇게 억척스럽게 일할 수 있을까 해서 붙여진 별명이 코리안 엔젤이라고 불리었다. 몇 년 뒤 서독 리버케 대통령의 초대로 박 대통령이 방문하게 되었다. 그때 우리에게 대통령 정용기는 상상도 할 수 없어 미국의 노스웨스트 항공사와 전세기 계약을 체결했지만 쿠데타군에게 비행기를 빌려줄 수 없다는 미국 정부의 압력 때문에 그 계약은 일방적으로 취소되었다. 그러나 서독 정부는 친절하게도 국빈용 항공기를 우리나라에 보내주었다. 어렵게 서독에 도착한 박 대통령 일행을 거리에서 시민들이 플랜카드를 들고 뜨겁게 환영해 주었다. 코리안 간호사 만세, 코리안 광부 만세, 코리안 엔젤 만세. 영어를 할 줄 모르는 박 대통령은 창밖을 보며 감격에 겨워 땡큐, 땡큐만을 반복해서 외쳤다. 서독에 도착한 박 대통령 일행은 리버케 대통령과 함께 광부들을 위로 격려하기 위해 탄광에 갔다. 고국의 대통령이 온다는 사실에 그들은 500여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강당에 모여들었다. 박 대통령과 리버케 대통령이 수행원들과 함께 강당에 들어섰을 때 작업복 입은 광부들의 얼굴은 시커멓게 걸려 있었다. 대통령의 연설이 있기에 앞서 우리나라 애국가가 흘러나왔을 때 이들은 목이 메어 애국가를 제대로 부를 수조차 없었다. 대통령이 연설을 했다. 단지 나라가 가난하다는 이유로 이영만리 타국에 와서 땅속 1000m도 더 되는 곳에서 얼굴이 시커멓게 걸려가며 힘든 일을 하고 있는 제 나라 광부들을 보니 목이 메어 말이 잘 나오지 않았다. 우리 열심히 일합시다. 후손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합시다. 열심히 합시다. 눈물에 잠긴 목소리로 박 대통령은 계속 일하자는 이 말을 반복했다. 가난한 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이영만리 타국 땅 수천 미터 지하에 내려가 힘들게 고생하는 남자 광부들과 굳어버린 이방인의 시체를 닦으며 힘든 병원 일을 하고 있는 어린 여자 간호사들, 그리고 고국에서 배 곪고 있는 가난한 내 나라 국민들이 생각나서 더 이상 참지 못해 대통령은 눈물을 흘렸다. 대통령이란 귀한 신분도 잊은 채 소리내어 눈물을 흘리자 함께 자리에 있던 광부와 간호사 모두 울면서 영부인 유경수 여사 앞으로 몰려나갔다. 어머니 어머니 하며 유경사의 옷을 잡고 울고 그분의 옷이 찢어질 정도로 잡고 늘어졌다. 유교사도 함께 울면서 내 자식같이 한 명 한 명 껴안아주며 조금만 참으세요라고 위로하고 있었다. 광부들은 리버케 대통령 앞에 큰절을 하며 울면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을 도와주세요. 우리 대통령님을 도와주세요. 우리 모두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무슨 일이든 하겠습니다. 를 수없이 반복했다. 연설이 끝나고 강당에서 나오자 미처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 여러 광부들이 떠나는 박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를 붙잡고 우리를 두고 어디 가세요? 고향에 가고 싶어요. 부모님이 보고 싶어요. 하며 떠나는 박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를 놓아줄 줄 몰랐다. 호텔로 돌아가는 차에 올라탄 박 대통령은 계속 눈물을 흘렸다. 옆에 앉은 리버케 대통령은 손수건을 직접 쥐어주며 우리가 도와주겠습니다. 서독 국민들이 도와주겠습니다. 라고 힘줘 말했다. 서독 국회에서 연설하는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돈 좀 빌려주세요. 한국에 돈 좀 빌려주세요. 여러분들의 나라처럼 한국은 공산주의와 싸우고 있습니다. 한국이 공산주의자들과 대결하여 이기려면 분명 경제를 일으켜야 합니다. 그 돈은 꼭 갚겠습니다. 저는 거짓말을 할 줄 모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을 이길 수 있도록 돈 좀 빌려주세요를 반복해서 말했다. 당시 한국은 자원도 돈도 없는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였다. 유엔에 등록된 나라 수는 120여 개국. 당시 필리핀 국민소득 170불, 태국 220불 등 이때 한국은 76불이었다. 우리 밑에는 달랑 인도만 있었다. 세계 120개 나라 중에 인도 다음으로 못 사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었다. 1964년 국민소득 100달러. 이 100달러를 위해 단군 할아버지부터 무려 4600년이라는 긴 세월이 걸렸다. 이후
그대들이 말하는 이른바 우리 보수 수구 세력들은 머리카락을 잘라 가발을 만들어 외국에 내다 팔았다. 동네마다 엿장수를 동원하여 머리카락 파세요 파세요 하며 길게 나들인 아낙네들이 머리카락을 모았다. 시골에 나이 드신 분들은 서울 간 아들놈 학비 보태주려 머리카락을 잘랐고 먹고 살 쌀을 사기 위해 머리카락을 잘랐다. 그래서 한국의 가발 산업은 발전하게 되었던 것이다. 또한 싸구려 플라스틱으로 예쁜 꽃을 만들어 외국에 팔았다. 곰 인형을 만들어 외국에 팔았다. 전국에 쥐잡기 운동을 벌였다. 쥐털로 일명 코리안 밍크를 만들어 외국에 팔았다. 돈 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만들어 외국에 팔았다. 이렇게 저렇게 해서 1965년 수출 1억 달러를 달성했다. 세계가 놀랐다. 저 거지들이 1억 달러 수출을 해? 하며 한강의 기적이라고 전 세계가 경이적인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았다. 조국 근대화의 저만은 서독에 파견된 간호사들과 광부들이었다. 여기에 월남전 파병은 우리 경제 회생의 기폭제가 되었다. 참전 용사들이 전후수당 일부로 경부 고속도로가 건설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한반도에 동맥이 힘차게 흐르기 시작했다. 우리가 올림픽을 개최하고 월드컵을 개최하고 세계가 우리 한국을 무시하지 못하도록 국력을 키울 수 있었던 것은 그대들이 수구 보수 세력으로 폄훼하는 그때 그 광부와 간호사들 월남전 세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대들이 명심할 것은 그때 이방인의 시선을 닦던 간호사와 수천 미터 지하 탄광에서 땀 흘리며 일한 우리의 광부, 목숨을 담보로 이국 전선에서 피를 흘리던 우리 국군 장병, 장렬하는 사막의 중동 건설 현장에서 일한 50, 60대가 흘린 피의 땀과 눈물이 있었기에 그대들 젊은 세대들이 오늘의 풍요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반전과 평화대모를 외치며 거리로 몰려나와 교통질서를 마비시키는 그대들이 과연 아버지와 할아버지 세대를 수구 세력으로 폄훼할 자격이 있는가? 그들이 그때 땀 흘리며 일한 오늘의 50, 60대들을 보수 수국 세력으로 폄훼하기에 앞서 오늘의 현실을 직시하라. 국가 경영을 세계화 미래라는 큰 틀 전체로 볼 줄 아는 해안을 지니야 하지 않겠는가? 보다 나은 내일의 삶을 위해 오늘의 고통을 즐겨 참고 견뎌 국민소득 4만 불대의 고지를 달성할 때까지 우리 신구 세대는 한 덩어리가 되어야 한다. 이제 갈라져 반목하고 갈등하기에는 갈 길이 너무 멀다. 이제 우리 모두 한 번쯤 자신을 돌아보며 같은 뿔에서 난 상생의 관계임을 확인하고 다시 한번 뭉쳐보자. 우리 모두 선배들, 원로들, 지도자를 존경하고 따르며 우리 모두 후배들을 격려하고 베풀고 이해해주면서 함께 가보자. 우리 대한민국의 앞날에 더욱 밝은 빛이 비추어지리니. 에필로그. 이 육사교장의 편지로 알려진 글은 김충배 육사교장님께서 쓰신 글로 이 시기에 젊은이들에게 한 번쯤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최근 2019년 4월 25일 김정은이 러시아를 방문했습니다. 러시아에는 벌목공을 비롯하여 악조건 속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러시아에서는 당연히 김정은이 북한 벌목공을 비롯한 파러 근로자들을 만나 그들의 노고를 격려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김정은은 2박 3일간의 일정 동안 그들을 외면했습니다. 베트남, 싱가포르 등 김정은이 다른 나라를 방문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문가들은 그 이유가 김정은의 안전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들 중 누가 김정은에게 테러를 가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 때문이었다고 했습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김정은이 파러 근무자들을 만난다든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들 합니다. 그리고 북한을 탈출한 어떤 탈북민은 말합니다. 김정은에게 그들은 그저 김정은의 기범조를 비롯한 북한 상류층의 벤츠와 위스키를 위한 외화벌이용 소모품일 뿐이라고. 박정희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처럼 파독, 광부, 간호사들과 함께 울면서 조국의 미래와 번영을 위해 통곡할 그런 지도자 개념은 아예 없다고. 역사 비하인드 6. 기생과 놀아나기 위하여 우량농지 훼손이 웬 말이냐. 여러분은 이 도로가 언제쯤 만들어진 것 같습니까? 힌트를 하나 드리죠. 이 도로 이름은 아피아가도입니다. 그래도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면 힌트를 하나 더 드리죠. 이 도로는 이탈리아에 있는 아피아가도입니다. 그래도 모르시겠다면 힌트를 하나 더 드리죠. 이 아피아가도는 길이가 500km입니다. 물론 다른 도로는 빼고 아피아가도는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 도로를 통하여 로마는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습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시죠. 심지어는 이 아피아가도 위에 단상 궤도를 깔고 그것을 통하여 해군 전함을 옮기기도 했습니다. 아래 지도는 원나라의 도로와 역참제입니다.
몽골족은 칭기스칸 때부터 새로운 정복지가 생겨날 때마다 몇 킬로미터에 하나씩 역을 만들고 그 사이를 말들이 달리게 했습니다. 이는 칸의 명령, 보고사항들을 역에서 역으로 연결하여 신속하게 광활한 대지를 하나로 묶어주었습니다. 몽골 제국 당시 역삼의 숫자는 1919개 개소에 이르렀고 5만여 마리의 말과 노새, 9천여 마리의 소, 6천여 척의 배가 존재했습니다. 로마보다 훨씬 더 광대한 영토를 다스린 몽골은 이렇게 해서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습니다. 조선은 달랐습니다. 오랑캐의 진격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 일부러 고려시대 때 있던 도로도 방치했습니다. 나라의 도로는 모조리 유실되어 없어졌고 강에 있던 다리도 없애 강마다 나룻배와 나루터를 운용할 정도였습니다. 이런 나라의 도로가 제대로 뚫리기 시작한 것은 일제시대였습니다. 사람들은 이 도로를 새로 만들어진 도로라 하여 신작로라 불렀습니다. 비록 일제의 수탈을 위하여 만들어졌고 비포장 도로가 대부분이었지만 그래도 우마차나 버스 정도는 다닐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5.16 군사혁명 때까지만 해도 전국에는 이런 도로가 대부분이었습니다. 1964년 12월 리브케 대통령의 초청으로 수도를 방문한 박정희 대통령은 수도 본에서 퀼런까지 아우토반을 달리면서 도로는 물론 주변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직접 만지고 자세히 보기 위해서 여러 번 차에서 내렸습니다. 사람도 혈관이 튼튼해야 하듯 국가도 도로가 튼튼해야 한다. 박정희는 아우토반을 달리면서 조국 대한민국의 열악한 도로 사정을 생각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세계에서 순위 끝에서 두 번째로 가난했던 대한민국에서 고속도로를 꿈꿨습니다. 아래 그림은 누가 그린 것 같습니까?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 그린 그림입니다. 이렇게 박정희는 틈날 때마다 꿈을 꾸었습니다. 서독에서 돌아와 2년 동안 극소수의 측근에게만 이 꿈을 이야기하면서 계속 자료를 모으고 공부했습니다. 1967년 대선, 박정희로서는 재선 운동 기간 중에 그는 경부 고속도로 건설을 공약으로 내걸며 고속도로 건설 의지를 공개적으로 천명했습니다. 윤보선을 꺾고 재선에 성공한 박정희는 곧바로 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야당과 대다수 지식인 및 언론, 심지어는 여당 일각에서도 거센 반대와 반발이 쏟아졌습니다. 한국의 좌파 세력에게 지금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변형윤 교수를 비롯한 서울대 상대 교수 전원은 경부고속도로 건설은 환경을 파괴하고 낭비적이며 대다수 국민이 아닌 극소수 부자들만을 위한 것이라며 조직적인 반대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변 교수는 고속도로를 만들면 부자들이 기생과 첩들을 싣고 유람 다니는 도로에 불과할 것이라고까지 혹평을 퍼부었습니다. 김영삼과 김대중은 아예 불도저 앞에 드러누우면서 반대했습니다. 야당 지도자 김영삼과 김대중은 아예 불도저 앞에 드러누우면서 반대했습니다. 김대중은 머리보다 다리가 크고 양팔과 오른쪽 다리가 말라버린 기형아 같은 건설이라며 고속도로를 만들어봐야 달릴 차가 없다. 독일 아우토반인 줄 아나. 고속도로를 만들어봐야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부여층을 위한 호화시설이 될 뿐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미국은 물론 미국의 영향권에 있는 세계은행 IBRD도 고속도로의 건설의 타당성을 부정하고 나섰습니다. 한국의 경제 수준에 비해 아직 시기상조이고 민생 부분 등 더 시급한 부분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경제나 국방 등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던 한국 정부가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판단을 외면하고 재원 확보 대책도 없이 밀고 나간다는 것은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엄청난 모험 요소를 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영웅의 시대였습니다. 박정희에 걸맞는 영웅이 있었습니다. 민간인 야전 사령관 정주영. 정주영은 경부고속도로 건설 기간 동안 거의 잠을 자지 않았다고 합니다. 나중에 회고록을 통하여 정주영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간 공사인데다 이 공사에 현대뿐만 아니라 국가 발전 여부도 달려있다고 생각하니 도저히 잠이 오지 않았다. 나는 서울에서 부산에 이르는 방대한 공사 현장을 모두 방문하기 위해 거의 매일 지프차로 이동하면서 차 안에서 잠깐씩 잠을 잤다. 낮 시간에는 공사 현장에서 직원들을 독려하고 밤 시간에는 차로 다른 현장으로 이동하면서 공사의 큰 그림을 설계하고 계획하는 일의 연속이었다. 어떤 때는 너무 피곤한 나머지 낮에 지프차에서 잠깐 잠을 자면서 지프차는 계속 공사 현장을 빙빙 돌게 했다. 직원들이 내 지프차만 보면 내가 왔음을 알고 더 열심히 일했기 때문이다.
현장에서는 그를 노가다 대장 또는 강철사내라 불렀다. 터널 굴착 시 수맥을 잘못 건드리면 폭발적인 강력한 힘으로 한꺼번에 토사가 섞인 이수가 분출되어 사람이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따르게 됩니다. 이럴 때 인부가 머뭇거리면 정 회장은 직접 차강기를 뺏어들고 앞장섰습니다. 당시 김대중과 김영삼은 정고속도로를 건설해야겠다고 해도 왕복 8차선은 절대 안 된다. 뭐하러 그렇게 넓게 짓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박정희는 내가 야당 반대 때문에 양보하지만 미래에는 반드시 도로가 부족할 것이다. 그러니 왕복 4차선으로 하더라도 반드시 경부고속도로 양옆으로 50m씩 남겨두라. 그리고 거기에 건물 신축을 금지하라. 미래에는 반드시 더 확장해야 될 것이다 라고 지시했습니다. 참으로 미래를 보는 해안을 가진 지도자였습니다. 만약 그때 그렇게 고속도로 부지를 미리 확보해두지 않았더라면 지금쯤 엄청난 토지 보상비로 고속도로 차선 확장은 아예 불가능할 것입니다. 경부고속도로는 429억 원이 투입돼 1970년 7월 7일까지 2년 5개월 만에 완공됐습니다. 연인은 892만 8천 명과 165만 대의 장비, 16개의 건설업체와 3개 건설 공병단이 참여한 대형 사업이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금강휴게소 인근에는 공사 과정에서 아까운 목숨을 잃은 77명의 순직자를 기리는 위령탑이 서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완공으로 비포장길을 돌아 15시간 이상 걸렸던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이동시간은 4시간 반으로 단축됐습니다. 이것은 전국이 일일 생활권으로 들어오는 계기가 되었고 막대한 물류비 절감과 유통혁명을 가져왔습니다. 1973년에 기아 픽업, 1974년 기아 브리사 세단, 1976년 1월부터 현대자동차에서 포니가 시판되기 시작했습니다. 포니는 같은 해 대한민국 승용차 시장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어 1976년에만 1726대가 판매되어 무려 43.5%의 시장 점유율을 보였습니다. 부자가 외제차에 기생을 태우고 유람이나 다닐 것이라던 경부고속도로에 국산 자동차가 달리게 된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미래를 내다보는 눈이 당시 고속도로 건설을 반대했던 야당 지도자들과는 완전히 달랐던 것입니다. 지금이야 고속도로 없는 대한민국을 감히 생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고속도로가 불가능의 시대에 만들어졌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정치 생명까지 걸어야 했던 엄청난 역사였음을 아는 사람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불가능의 시대에 이것을 꿈꾸었던 영웅들이 있었으면 누가 알겠습니까? 손으로 그린 이 엄청난 그림을 다시 보면 왠지 코끝이 아려오면서 눈앞이 흐려지는 것은 나만의 감상일까요? 좋아요, 구독하기, 공유하기는 저에게 엄청난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